25년 동안 당신들이 제게 한 일을 이제 법이 심판할 겁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제가 남편 태민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순간 태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 오하리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요. 시어머니 문미령 할머니는 여전히 그 주황색 장갑을 끼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 장갑이 할머니를 감옥으로 보낼 결정적 증거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더군요. 공항 보안요원이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장갑에서 금고에서만 나올 수 있는 특수 파우더가 검출됐다고요. 과학수사 결과 99% 일치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께서 소리치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25년 동안 한복 장인으로 기른 그 꼼꼼함으로 말이에요. 어머니, 제 놀이개를 오하린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태민이 저에게 다가오려고 했지만 출입국 직원이 막았습니다. 여권 효력 정지 통보서를 건네면서 당분간 해외 출국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은하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저에게 25년 동안 한 그 집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오하린과 함께 세이셀에서 올린 가짜 결혼식 말씀이신가요? 태민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하린이 입고 있던 한복이 제가 만든 거라는 것도, SNS에 올린 결혼식 사진도, 제 공동계좌에서 빼돌린 수천만 원도 모든 게 다 들통난 거였어요.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경찰이 태민을 별도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재산은닉과 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전통이 뭔지 이제 보여드릴 때가 왔구나 하고 말이에요. 한복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25년을 살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짓는 것처럼 이 복수도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이 이야기는 3개월 전 어느 새벽 비어있는 보석함 하나를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문의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이고 이용한 대가를 이제 치르셔야 할 때가 온 거죠. 52세 한복장인 조은하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달빛사 연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4시 저는 공방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골 돗자리 위로 스며든 달빛이 제 손끝을 비추고 있었죠. 25년째 이 시간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세상이 잠든 사이 오직 바늘과 실만이 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오늘 납품할 화롯의 마지막 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신부용 대례복이었죠. 목깃 부분의 자수가 살짝 들떠 보여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만의 고유한 무늬였어요. 연꽃잎을 겹쳐 놓은 듯한 패턴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바늘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현관 쪽에서 택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새벽에 택배라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배송 시간이 다양해져서 그러려니 했죠. 문을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발송인 안에는 시어머니인 문미령 할머니 성함이 적혀 있었죠. 할머니께서 뭔가 보내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고급 장신구 케이스가 들어있는데 완전히 비어 있었거든요. 케이스는 정말 좋은 거였습니다. 자개로 장식된 전통 보석함이었죠. 하지만 안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용물을 모두 빼낸 뒤에 보낸 것 같았어요.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빈 상자를 보낼 리는 없는데 말이죠.
문득 집안 금고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변한 게 있을까 싶어서요. 집으로 올라가 금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눌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번호였는데 말이죠. 혹시 실수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입력해 봤습니다. 그래도 열리지 않았어요. 누군가 비밀번호를 바꾼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저와 남편 태민이 뿐이었죠. 아침이 되자 태민이 부엌에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있냐고요. 태민은 잠깐 망설이더니 회사에서 보안 교육을 받아서 집안 비밀번호들을 주기적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결혼 25년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중요한 걸 바꿀 때는 항상 미리 얘기했는데 말이죠. 점심쯤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오신 거였어요. 손에는 주황색 장갑을 끼고 계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봄 날씨에 장갑을 끼실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그 장갑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 택배 상자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빈 보석함을 보내신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택배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발송인의 할머니 성함이 적혀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할머니께서 금고 쪽으로 가시는 걸 봤습니다. 주황색 장갑을 끼신 손으로 금고 손잡이를 만지시더라고요.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바꾼 사람이 할머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의심일 뿐이었죠. 그래도 뭔가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빈 보석함, 바뀐 금고 비밀번호, 그리고 할머니의 주황색 장갑까지 말이에요. 저는 다시 공방으로 내려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25년 동안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일들이 제 등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바늘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복 장인으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제자 민재가 공방으로 왔습니다. 27살인 민재는 대학에서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 제게 한복을 배우러 온 지 2년째였어요. 요즘 젊은이들답게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보여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민재는 신기한 걸 봤다며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하는 거였어요. 실시간으로 물건을 팔고 사는 방송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와 있었어요. 오하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쁘긴 했지만 뭔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전통 웨딩 콘셉트라며 각종 장신구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팔찌를 들고 설명하는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성이 입고 있는 한복의 목기 자수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연꽃잎을 겹쳐 놓은 듯한 무늬,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특수한 실배치까지 완전히 똑같았어요. 이건 제가 15년 전에 개발한 고유 기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저만의 디자인이었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제 디자인이 저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만든 한복은 모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성에게 한복을 만들어준 기억은 전혀 없었어요.
민재에게 화면을 자세히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재는 제 표정이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진지하게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 자수 무늬가 선생님 작품이냐고요. 맞다고 대답하자 민재도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오하린이 놀이개를 들고 설명하는데 그것도 제가 아는 물건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시어머니 방에 있던 놀이개와 똑같았어요. 민재는 이런 게 원래 자기 전문 분야라며 영상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데이터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언제 촬영됐는지, 어디서 방송하는지 같은 정보 말이에요. 라이브 방송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 디자인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시집 물건과 똑같은 놀이개까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자 민재가 캡처한 화면들을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배송 관련 안내가 화면 구석에 잠깐 나왔는데 송장 번호의 끝자리가 보였어요. 그 숫자가 익숙했습니다. 며칠 전 받았던 빈 보석함의 택배 송장 번호와 뒷자리가 비슷했거든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런 일이 우연이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정교한 복제품을 만들어서 팔기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분명 어디선가 실물을 구해서 모델로 쓰고 있을 거라는 게 민재의 생각이었어요. 저는 집으로 올라가 시어머니 방을 살펴봤습니다. 놀이개가 있던 자리를 확인해 보니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는 있었는데 말이에요. 대신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다른 놀이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의 물건들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디자인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일을 하는지, 왜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민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오하린이라는 여성이 또 방송을 하면 알려달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민재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25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제 작품들이 누군가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먼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야 했죠. 생신상 다음 날, 저는 민재에게 연락했습니다. 어제 들은 얘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다인이가 말한 그 엑셀 파일이 신경 쓰였어요. 민재는 바로 공방으로 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해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말이에요. 가족 전체의 서류를 준비하고 12명의 게스트 리스트까지 만들고 있다고 했죠. 민재는 제 말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건 보통 회사 출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뭔가 개인적인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게 민재의 생각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민재에게 부탁했습니다. 태민의 컴퓨터를 확인해 볼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물론 남편 몰래 하는 일이라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태민은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거든요. 저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죠. 민재는 컴퓨터 작업에 능숙했습니다. 태민이 비밀번호를 걸어놨지만 금방 찾아냈어요. 태민의 생일과 저희 결혼기념일을 조합한 숫자였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다 보니 이런 건 쉽게 알 수 있었죠. 화면에 바탕화면이 나타나자 민재가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서 폴더에서 눈에 띄는 파일을 발견했어요.
바로 게스트 12.xlsx 하는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12명의 명단이 적혀 있었거든요. 어제 생신상에 모인 가족들의 이름이 모두 들어 있었어요. 저희 부부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 형수, 조카들까지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적힌 내용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여권 번호와 유효기간이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발급받아야 할 서류들의 목록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 계획이 아니었어요. 민재가 급하게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고 하면서요. 파일의 생성 날짜와 수정 날짜까지 캡처했습니다. 모든 걸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태민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충전하려고 침실에 두고 간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건드리지 않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온 메시지였거든요. 혼인관계 증명서 재발급 완료라는 내용이었어요. 민재에게 보여주니 민재도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혼인관계 증명서를 재발급받았을까요? 더군다나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결혼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자세히 보니 시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사흘 전 오후 2시 15분에 발급받았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 시간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공방에 오셨던 시간과 거의 일치했거든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혼인관계 증명서까지 재발급받았다는 건 법적으로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컴퓨터를 더 뒤져보니 또 다른 파일이 나왔습니다. PDF 파일이었는데 제목이 기묘했어요. 세이셸 프라이비 비치 웨딩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파일을 열어보니 웨딩 플래너 업체에서 보낸 견적서였습니다. 견적서 내용을 보고 있으니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럭셔리 리조트에서 진행하는 프라이빗 웨딩이었어요. 참석 인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비용도 어마어마했죠. 몇천만 원은 좋게 들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결제 정보였습니다. 저희 공동계좌로 결제를 시도한 기록이 있었어요. 다행히 아직 결제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결제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모든 걸 캡처하고 정리하는 동안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전체를 파악할 수 없었어요. 민재가 정리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들이 모였으니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도 했어요. 상대방이 더 교묘하게 숨길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민재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더 많았어요. 특히 오하린이라는 여성과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도 말이죠. 그날 저녁 태민이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생각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스승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남영자 선생님은 올해 68이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밑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라 한복에 대한 철학이 남달랐습니다. 선생님은
인사동 근처의 작은 작업실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자마자 얼굴이 좋지 않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지켜봐 오셨으니 제 상태를 금방 눈치채신 거였죠. 저는 선생님께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디자인이 무단으로 도용된 것, 집안 물건들이 사라진 것, 그리고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은하야, 전통이라는 건 체면을 위한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전통을 겉모습만 흉내내면서 실속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거든요. 한복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진짜 의미는 모르고 그냥 예쁘다고만 입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이죠.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전통을 지키려면 때로는 싸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신의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전통을 말하느냐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것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오래된 바늘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한복을 시작할 때부터 썼던 주칠 바늘집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제 곁을 지켜온 소중한 물건이었죠. 바늘집을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것 같았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바닥 부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살짝 들어 올려보니 이중 바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서 낡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제 글씨로 쓰인 메모와 함께 말이에요. 결혼 초기에 중요한 서류들을 숨겨둔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몇 가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공방 초기 장부였어요. 제가 처음 한복 일을 시작할 때부터 꼼꼼히 기록해둔 거였습니다. 장부에는 재료비, 인건비, 매출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태민과 결혼한 후 공동으로 투자한 돈들의 내역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공방을 차릴 때 태민이 초기 자금을 대준 것도 있었지만 제가 번 돈으로 장비를 사고 확장한 내역들이 더 많았어요. 그 다음에는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공방 임대료, 재봉틀 구입비, 각종 도구들의 영수증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건 혼인 증서의 사본이었습니다. 결혼 당시의 원본을 복사해서 보관해둔 거였어요. 25년 전 서류라 종이가 누렇게 변했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니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이룩한 것들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였어요. 공방도 제가 직접 키운 거였고 쌓인 재산도 제 노력이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이 서류들을 모두 스캔해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민재에게도 복사본을 하나씩 맡겼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싶다고 했어요. 전화를 받은 직원이 어떤 상담인지 물어봤을 때 이혼과 재산 분할 관련이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어요. 차분하게 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해외 웨딩 계획, 그리고 제 재산이 무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이죠.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특히 공동계좌의 돈이 함부로 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해준 조언들을 메모했습니다. 먼저 공동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해서 보관해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해서 문서로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외로 나간다면 여권 압류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승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전통은 체면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말씀이요. 저는 이제 제 책임을 다할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바늘집을 다시 정리하면서 다짐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제 인생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전통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민이 회사 행사에 참석하자고 했습니다. 건설사에서 주요 거래처들을 초대하는 VIP 갈라가 있다고 하더군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행사에 참석한 적이 몇 번 없었는데 갑자기 함께 가자고 하니 의외였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갑자기 저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지 말이에요. 태민은 회사에서 승진이 확정될 것 같아서 아내도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았지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갈라는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정장을 입고 갔어요. 저는 제가 만든 개량 한복을 입었습니다. 깔끔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라 이런 자리에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고 다들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습니다. 태민은 여기저기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꽤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저도 태민의 아내로 소개받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행사장 한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오하린이 있었어요. 라이브 커머스에서만 봤던 그 여성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오하린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에 걸고 있는 놀이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 방에서 사라진 그 놀이개였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었지만 시집에서 대대로 내려온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 여성이 우리 집 놀이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게다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착용하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오하린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저는 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여성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태민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홍보 관련 일을 하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제 디자인 도용, 사라진 놀이개, 그리고 태민의 해외 프로젝트까지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오하린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태민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에 오하린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놀이개가 더욱 확실해 보였습니다. 특별한 매듭 방식이나 장식의 세부 사항까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우리 집에서 가져간 게 맞았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놀이개가 참 아름답다고 하면서 어디서 구하셨는지 물어봤어요. 오하리는 잠깐 당황하는 듯 하더니 가족 유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정교한 모조품이네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진품과 모조품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하린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더니 점점 불안해하는 표정이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희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놀이개의 역사와 제작 기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치 전문가가 감정을 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물론 그게 진품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싶었어요. 오하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특히 모조품이라는 말을 들으니 체면이 서지 않았을 겁니다. 잠시 후 오하린이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아마도 놀이개를 확인해 보거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태민의 조카인 서다인이었어요. 얼굴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다인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한 후 다인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고모부와 저 여자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자주 만나는 걸 봤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다인이가 우연히 들은 바로는 해외 어디론가 함께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말이에요. 다인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고모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인이에게 고마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어려운 일을 고민하며 저를 도우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일로 조카까지 괴롭히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인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일 제가 도울게요. 고모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젊은 사람이 도와드려야 해요. 행사장으로 돌아가니 오하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일찍 자리를 떴을 거예요. 놀이개도 벗고 간 것 같았어요. 태민은 여전히 사람들과 인사하느라 바빴습니다. 평소보다 더 들떠 보였어요. 마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민이 물어봤습니다. 행사는 어땠냐고 말이에요. 저는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태민과 오하린 사이에는 분명 뭔가 있었고 그들이 함께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서 저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어요. 갈라가 끝난 다음 날 서다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중요한 자료를 구했다면서 만나자고 했어요. 공방에서 만난 다인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몰래 가져온 자료라며 USB를 건넸어요. 들키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도 고모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USB에는 놀라운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외 여행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단체 예약 확정서, 수수료, 이체 내역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예약 확정서였습니다. 세이셸 리조트에 정말로 12명 예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날짜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다음 달 중순이었습니다. 수수료, 이체 내역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희 공동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갔더군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25년간 모은 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다인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다고 하면서요. 오하린이 받을 수수료도 따로 책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웨딩 플래너 겸 코디네이터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받기로 되어 있더군요. 민재도 불러서 함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민재는 컴퓨터에 능숙해서 이런 디지털 증거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민재가 라이브 커머스 영상을 다시 분석해 봤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메타데이터와 새로 얻은 자료들을 비교해 보더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배송 주소가 우리 집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시어머니 방 주소였어요. 오할인이 라이브에서 팔던 상품들이 우리 집으로 배송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정밀하게 조사해 보니 시간대까지 맞아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공방에 오셨던 날과 배송 완료 시간이 거의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제가 금고 비밀번호가 바뀐 걸 발견한 날이기도 했어요. 민재가 타임라인을 정리해 줬습니다. 시어머니의 공방 방문 시간, 배송 완료 시간, 금고 접근 추정 시간, 혼인관계 증명서, 재발급 시간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조언했어요.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도 이 정도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여러 기관에 제출할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할 서류였어요. 배우자의 해외 결혼식 시도와 관련해서 신고하는 거였습니다. 국세청에도 제출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공동계좌에서 불명확한 목적으로 나간 돈들에 대한 신고였어요. 특히 해외 송금과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는 해외 수수료 및 우회 송금 경로에 대한 신고를 준비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금융거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였습니다. 경찰서에는 장신구 절취, 문서 은닉, 재산 은닉 혐의로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놀이개 도난부터 시작해서 혼인증명서, 무단 재발급까지 모든 걸 포함했어요. 서류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 제가 생각보다 체계적이라는 거였어요. 25년 동안 한복 일을 하면서 기른 꼼꼼함이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인이가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태민이 장기 휴가를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가족 동반으로 말이에요. 휴가 사유는 해외 요양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고 하더군요. 해외 이주를 가장한 도피 계획이 분명하다고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은행에 가서 공동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거래를 다 확인했어요. 제가 모르는 출금 내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오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었어요. 웨딩 플래닝 수수료라는 명목이었지만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실제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었어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나니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태민과 오할인이 해외 이주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재산과 가족들을 이용하려 했던 거였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이 계획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가문의 체면이라는 명분으로 손자를 원하는 마음을 이용당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공모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다인이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출발 날짜가 확정됐다고 하더군요. 2주 후였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준비됐고 법적 절차도 정리됐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때가 왔습니다. 민재와 다인이 모두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다인이는 내부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젊은 사람들의 도움이 이렇게 든든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저는 끝까지 싸워보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된 결말을 만들어내고 말겠다고 다짐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태민이 2주 전부터 준비해온 해외 출장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집안이 부산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저는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출장 잘 다녀오라며 태민의 짐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여전히 주황색 장갑을 끼고 계셨어요. 이제는 그 장갑이 금고와 연결된 중요한 증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니 정말 12명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태민, 형수, 조카들까지 엑셀 파일에서 봤던 그 명단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다인이가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고 어제 미리 말해줬었거든요. 하지만 해외에서도 연락은 계속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대형 승합차 2대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가는 차였어요. 태민이 저에게 배웅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니 집에서 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따라 나섰습니다. 가족들이 떠나는 걸 배웅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태민은 못마땅해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냥 놔뒀습니다. 차들이 출발한 후 저도 민재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그들을 쫓아가려는 게 아니었어요. 출국 사실을 정확히 기록해 두려고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발 로비 근처에 있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가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12명이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오할인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치 새 식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민재가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는 시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시간까지 모든 걸 메모했어요. 나중에 필요할 자료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들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저를 두고 다른 여자와 떠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슬프기보다는 화가 났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됐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진 기분도 들었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들이 세이셸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다인이가 현지에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무사히 도착했다고 하면서 호텔이 정말 럭셔리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다인이에게서 더 자세한 소식이 왔습니다. 정말로 해변에서 결혼식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오할인이 주도해서 모든 걸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장 기가 막힌 건 결혼식 컨셉이었습니다. 전통과 모던을 결합한 럭셔리 웨딩이라고 하더군요.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섞어서 입는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다인이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오할인이 입고 있는 한복이 제가 만든 거였거든요. 몰래 가져간 샘플 중 하나였을 거예요. 제 고유 자수까지 그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결혼식 배경이었습니다. 프라이빗 비치에 한국 전통 혼례 장식을 설치해 놨더군요. 하지만 그게 진짜 전통이 아니라 관광객용 이벤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할인이 SNS에 올린 글을 보니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 전통을 만났다고 썼더군요.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계에 알리게 돼서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제 자수가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목깃 부분의 연꽃 무늬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만든 한복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 말이에요. 저는 즉시 이 사진들을 캡처해서 보관했습니다. 민재도 메타데이터를 분석해서 언제 어디서 촬영된 건지 정확히 기록해뒀어요. 가족들은 일주일 동안 현지에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어요. 모든 신고 서류를 최종 점검하고 제출 타이밍을 조절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그들이 돌아오는 날에 맞춰서 모든 걸 진행하는 거였어요. 해외에 있는 동안은 손 쓸 수 없으니까 입국하는 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변호사와도 마지막 상담을 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다고 했어요. 이제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용기를 내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인이가 마지막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항공편으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인천공항 도착 예정 시간도 알려줬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날 거라고 말이에요. 25년 동안 참아온 것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끝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족들이 귀국하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출입국관리사무소였습니다. 미리 예약을 잡아둔 덕분에 오래 기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담당자에게 준비한 서류를 차근차근 제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인관계증명서와 해외 결혼식 증빙 자료였습니다.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 상태에서 다른 상대와 해외 결혼식을 올렸다는 내용이었어요. 비록 법적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중혼 의도가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당자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SNS에 올라온 결혼식 사진들, 웨딩 플래너와 주고받은 계약서, 현지 리조트 예약 확인서까지 모든 걸 확인하더군요. 특히 놀라운 건 준비 자료의 완성도였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증거들, 금전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관계도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해뒀거든요. 출입국에서 나온 후 바로 국세청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는 공동계좌에서 불명확한 목적으로 빠져나간 돈들에 대해 신고했어요. 국세청 직원도 제 자료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오할인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적정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외 송금 내역도 문제가 있었어요. 정상적인 여행 경비를 넘어서는 금액들이 여러 차례 송금됐었거든요. 이런 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은 금융감독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해외 수수료와 우회 송금 경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복잡한 송금 경로였습니다. 직접 송금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돈을 빼돌린 흔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방식은 자금 세탁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감원에서도 제 자료의 체계성에 놀라워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부터 해외 송금 기록까지 모든 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여기서는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장신구 절취, 문서 은닉, 재산 은닉 혐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고발장을 읽어보더니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했습니다. 놀이개 도난부터 시작해서 혼인증명서, 무단 재발급, 금고 무단 접근까지 모든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주황색 장갑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고 접근 시 남겨진 섬유나
지문 등을 통해 접근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모든 기관에 신고를 마치고 나니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공항에 도착할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모든 신고가 완료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변호사도 수고했다며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요. 오후 3시쯤 다인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행기가 막 이륙했다고 하더군요. 예정대로라면 저녁 9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본방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되더군요. 계속 시계를 보게 되고 핸드폰도 자주 확인했어요. 오후 5시쯤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였어요.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완료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에는 금감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국세청과 경찰서에서도 연이어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접수가 완료됐고 조사에 착수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녁 7시쯤 민재가 공방으로 왔습니다. 오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민재도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한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25년 동안 쌓인 억울함이 이런 힘을 준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녁 8시 반쯤 다인이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곧 착륙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공항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민재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직접 만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출입국 관리소 쪽이 평소보다 분주해 보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25년 동안 살아온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누가 진짜 체면을 지키는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였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게 떠올랐습니다. 진짜 전통을 지키려면 때로는 싸워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녁 9시 10분 인천공항 입국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민재와 함께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태민이 여권을 제시했는데 심사관이 뭔가를 확인하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곧이어 다른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시어머니, 형수, 조카들까지 모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12명 모두가 별도 공간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다인이가 급하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여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공항 직원들이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낯설어 보였어요. 1시간 정도 지난 후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상당히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태민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태민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뭔가 항의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하지만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다인이가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권 효력이 정지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출국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했어요. 가족 전체가 당분간 해외여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여권까지 일시 압수됐다는 거였어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조치라고 직원이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오하린의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아예 별도의 방으로 분리됐어요. 수상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안 검색 과정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주황색 장갑에서 미세한 흔적들이 나온 거였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이 특수 장비로 검사를 했는데 장갑에서 금고에서나 나올 수 있는 특수한 파우더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섬유 조각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금고에 접근했다는 물리적 증거가 된 거였거든요. 보안 요원은 이 내용을 바로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접수된 고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증거였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하셨지만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셨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태민도 점점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했지만 일단은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가장 당황한 사람은 오하린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입고 있는 한복이 문제가 됐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한복이었거든요. 목깃의 자수무늬가 제 고유 디자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둔 상태였어요. 오하리는 이 한복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한복을 판매하거나 대여한 적이 없었어요. 제작 기록도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이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공항경찰서에서 나온 수사관들이 상황을 인수인계받았어요. 이제 정식 조사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태민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한 결과라고 말이에요. 25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배신한 대가라고 했습니다. 태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할 마음이 없었어요. 모든 게 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질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연락하려고 하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자료들을 모두 압수했어요. 핸드폰, 노트북, 각종 서류들까지 말이죠. 오하린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불법 취득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가 추가됐거든요. 한복뿐만 아니라 놀이개까지 모두 압수됐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첫 번째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귀가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해외 출국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나오면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5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되기 시작할 거였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하면서요.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한복을 25년 동안 만들면서 배운 게
꼼꼼함이라고 말이에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이 일도 차근차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공항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수사기관의 조사도 끝났고 드디어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그리고 형사고발 건까지 함께 다뤄지는 복합적인 사건이었어요. 재판장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됐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이 자리에서 정리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드디어 끝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태민과 마주 앉았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하리는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게 돼서 이 자리에는 없었어요.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을 차례대로 제출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제가 바늘집에서 찾아낸 공방 초기 장부와 영수증들이었어요. 재판장이 자료를 살펴보더니 상당히 체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5년 전부터의 기록이 이렇게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시더군요. 장부를 통해 공동재산, 형성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결혼 초기에 태민이 투자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이후 공방이 성장하는 과정은 대부분 제 노력이었어요. 특히 최근 10년간의 수입은 거의 전부 제 한복 작업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고급 맞춤 한복 시장에서 제가 쌓은 명성과 실력이 경제적 가치로 인정받은 거였죠. 다음으로 제출된 건 태민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가스 12.xx 파일과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해외여행 계획부터 웨딩 플래너 계약서까지 모든 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재판장이 특히 주목한 건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공동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간 것들이 모두 드러났거든요. 오하린에게 지급된 수수료도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었고 이런 거래가 여러 차례 반복됐었어요. 이건 명백한 재산 유출이었습니다. SNS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도 강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오하린이 올린 결혼식 사진들에서 제 자수 디자인이 선명하게 확인됐거든요. 이건 저작권 침해이자 절도 행위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시어머니의 주황색 장갑에서 나온 흔적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발견된 금고 파우더와 섬유 조각들이 과학수사 결과 99% 일치한다고 나왔어요. CCTV 동선 분석도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공방에 오신 시간과 금고 접근 추정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혼인관계 증명서가 재발급된 시각과도 일치했습니다. 재판장이 태민 측 변호사에게 반박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태민은 해외 프로젝트가 진짜 회사 업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확인한 결과 그런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명의를 도용한 것도 별도의 문제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금고 접근을 부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장갑에서 나온 과학적 증거를 뒤집을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놀이개가 오하린에게 넘어간 경위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다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거였어요. 저도 몰랐던 일이었는데 검찰에서 요청해서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다인이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태민 사이에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외 이주 계획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하리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주는 역할이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회사
내부 문서들이었습니다. 다인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민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있었어요. 해외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다인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증언했습니다. 가족이지만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특히 고모인 저를 속이고 이용한 일이 너무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제게 할 말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25년 동안 한복 장인으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한복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옷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말했어요. 진짜 전통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전통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가족들은 전통을 체면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진짜 의미는 모른 채 것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전통을 지키는 한복 장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어요.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졌고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상당한 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공방과 관련된 모든 자산은 제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쌓아온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됐습니다. 25년간의 배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재판장이 설명했어요. 해외에 있는 부동산들에 대해서도 압류, 협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태민이 제 모르게 구입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공동재산으로 구입한 것들은 모두 환수하기로 했어요. 형사처벌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태민은 문서위조, 재산은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절도와 문서위조 혐의로 벌금형을 받으셨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했어요.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 게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정당한 결과를 얻었으니까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저는 공방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을 모두 내렸습니다. 대신 제가 만든 한복들의 사진을 걸었어요. 25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들이었죠. 각각의 한복마다 저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에는 제 첫 작품 사진을 걸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던 그 한복을 보니 지난 날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민재가 도움을 주러 왔습니다. 요즘 민재는 제 정식 제자가 됐어요. 법정에서 보여준 의리와 실력을 인정해서 본격적으로 한복을 가르치기로 했거든요. 민재가 새로 만든 홍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조은아 한복공방이라는 간판 대신 은하 전통공방이라는 새 이름을 지었어요. 가문의 이름이 아닌 제 자신의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스승님인 남영자 선생님과 함께 합동 전시회를 여는 날이었거든요. 전시 주제는 진짜 전통이 무엇인가였어요. 오후 2시쯤 스승님이 오셨습니다. 제 공방의 새로운 모습을 보시더니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이제야 진짜 장인의 작업실 같다고 하시더군요. 스승님께서 가져오신 작품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깊이가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내공이 느껴지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전시 준비를 하면서 스승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통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한복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스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전통은 과거를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옛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25년 동안 한복을 만들면서 느낀 것도 그거였거든요. 형태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오후 4시에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동네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한복에 관심 있는 젊은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기뻤던 건 다인이가 온 것이었어요. 요즘 다인이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인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고모 덕분에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는 옳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했어요. 전시회에 온 사람들이 제 작품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특히 최근에 만든 한복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전보다 더 자유로워진 것 같다고들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움을 위해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자유로워 보일 수밖에 없었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서 물어봤습니다. 한복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요. 전통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가르쳐 주겠다고 답했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스승님과 차를 마셨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진짜 제자를 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씀을 듣고 뭉클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서 왔지만 결국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공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이 가장 평안했습니다. 문득 처음에 받았던 빈 보석함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당황스럽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새 시작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아요. 저는 법정에서 되찾은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져간 그 놀이개였어요. 이제는 제 것이 됐지만 예전과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놀이개를 빈 보석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함을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바늘집 위에 올려뒀어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상징 같았습니다. 바늘집을 열어서 안을 확인해 봤습니다. 25년 전에 숨겨둔 서류들 덕분에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었던 그 바늘집이었어요. 과거의 제가 미래의 저를 도와준 거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넣어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들, 새로운 꿈들을 말이에요. 창문을 열어서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북촌의 밤은 여전히 고즈넉했어요.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이 동네에서 진짜 전통을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재에게서였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제자가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복을 배우고 싶어 하는 젊은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였어요. 기뻤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니 말이에요. 진짜 전통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늘을 들고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작품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아름다움을 위한 한복을 만들 거였습니다. 25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들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가문의 체면이나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오직 제 마음에 따라 제 길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복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형태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실해야 진짜 아름다운 옷이 만들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한복을 만들어갈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전통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믿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공방을 둘러봤어요. 이제 이곳은 정말 제 공간이 됐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그런 곳이 됐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하루가 기대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한복을 만들게 될지 궁금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이제 제가 진짜 원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조은아가 아닌 은하로서,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한복장인 조은아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전통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어요. 오늘 이야기도 공감되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